내 남편은 내게 꿈에 그리던 프랑스 파리 여행을 선물했다. 하지만 샤를드골 공항 CDG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내 여권과 모든 돈을 빼앗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 상간녀와 결혼하기 위해 나를 이국 땅에 홀로 버렸. 그는 내가 거지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완전히 착각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며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우의 삶은 평온과 안정 그 자체였다. 재벌가 상속녀로서 정갈함과 단정한 가치관을 고수하는 그녀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택가에 우뚝 솟은 호화로운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었다. 주식 포트폴리오부터 수백억 원대의 예금에 이르는 그녀의 모든 자산은 순수한 가족 유산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았. 오히려 관대하고 마음이 따뜻하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 따뜻한 마음은 종종 순진함과 경계가 모호했다. 그녀는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착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녀의 세계 중심에는 그녀가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한 남편 민준이 있었다. 민준은 누구의 눈에도 완벽해 보이는 남자였다. 잘생기고 카리스마 넘치며 극도로 자상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지우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늘 신경 썼다. 그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그녀를 칭찬하며 지우의 모든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었다. 지우에게 민준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수호자라고 믿는 남편에게 깊이 사랑받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느꼈다. 지우는 재정 및 행정 업무의 많은 부분을 민준에게 맡겼고 남편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포옹 뒤에 민준이 매우 어둡고 계획적인 숨겨진 의도를 품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느 맑은 오후, 지우가 집안에 마련된 개인 서재에서 조용한 명상을 마쳤을 때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른 행복감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뒤에서 지우를 안아주었다. 지우가 항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었다. 여보, 당신 인생에 가장 큰 슈프라이즈가 있어. 민준이 속삭였다. 지우가 돌아섰다. 그녀의 단아한 옷차림이 살짝 흔들렸다. 차분한 눈빛이 의아함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항공권 2장과 호텔 예약 서류가 담긴 봉투를 꺼냈다. 우리 파리에 갈 거야. 민준이 외쳤다. 지우의 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벅찬 감동으로 커졌다. 파리. 그녀가 어릴 때부터 늘 꿈꾸던 나라였다. 파리, 니스. 정말이에요, 여보? 지우가 물었다. 행복한 눈물을 참는 목소리가 떨렸다. 물론이지 사랑해. 내가 다 준비했어. 비자, 5성급 호텔, 개인 투어까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좋은 아내였잖아. 그동안의 당신의 모든 인내와 사랑에 대한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지우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을 꽉 안았. 그녀의 눈물이 민준의 셔츠를 적셨다. 그녀는 이 모든 호화로운 여행 비용이 자신이 민준에게 전적으로 신뢰하여 맡긴 자신의 무제한 블랙카드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우에게 이것은 남편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였다. 출발 준비는 빠르고 열광적으로 진행되었다. 지우는 어떤 옷을 가져갈지 고르는 데 바빴다. 그녀는 자신이 유서 깊은 파리의 거리들을 걷는 모습을 상상했다. 지우가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민준은 자신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몰두하고 있었다. 출발 사흘 전, 민준은 방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는 지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두꺼운 서류 더미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중요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떠나기 전에 당신이 서명해야 할 마지막 행정 서류들이 좀 있어.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잔뜩 들떠있던 지우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무슨 서류인데요, 여보? 그냥 표준 서류들이야.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우리 여행자 보험이야. 그리고 이건 대사관에 제출할 건강 양식 몇 개. 그리고 이건 그냥 임시 위임장이야. 지우는 옷 깨는 것을 멈췄다. 무슨 위임장이요? 민주는 지우의 마음을 항상 녹이는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켰다. 그냥 형식적인 거야, 여보. 우리 둘 다 해외에 있는 동안 비상 상황이 생기면 내가 서울에 있는 우리 은행 업무와 자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말이야. 예를 들어 중요한 청구서 결제가 막히거나 갑작스러운 사업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이 위임장이 없으면 우리가 자리를 비운 동안 은행에서 임시로 동결할 수도 있대.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만 유효해. 변호사가 장기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준 절차라고 했어. 지우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뢰받는 변호사였던 고 변호사를 떠올렸다. 고 변호사는 늘 지우에게 어떤 서류에도 꼼꼼하게 읽지 않고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요청한 사람은 민준, 자신의 온 영혼과 육체를 믿는 남편이었다. 그를 의심하는 것은 죄처럼 느껴졌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디에 서명해야 해요? 민준은 재빨리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각 문서 하단의 점선 부분을 곧바로 가리켰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지우는 펜을 들고 서류의 내용을 단 한마디도 읽지 않고 서명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이 호화로운 집을 포함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판매, 양도, 청산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민준에게 부여하는 위조된 절대 위임장에 서명했다는 것을 몰랐다. 출발하는 날이 왔다. 그들은 비즈니스 클래스로 비행하며 모든 사치를 즐겼다. 지우는 여왕이 된 기분이었다. 여행 내내 그녀는 끊임없이 감사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흰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가볍고 행복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지우는 남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지우가 진심으로 말했. 민주는 미소로 화답했지만 그의 눈은 지우를 다른 방식으로 응시했다. 이건 우리 인생 최고의 여행이 될 거야, 여보. 내가 약속할게. 그가 말했. 지우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만약 그녀가 좀 더 자세히 보았다면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을 알아챘을 것이다. 무미건조하고 차가우며 계산적인 눈빛. 먹이를 덮치기 직전의 포식자의 눈빛. 비행기는 파리샤를 드골 국제공항 CDG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약간 습하지만 따뜻한 프랑스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고 지우는 엄청난 기대감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마침내 그녀가 꿈에 그리던 나라에 발을 디뎠다. 그녀는 긴 공항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민준의 팔짱을 꽉 꼈다.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프랑스어 안내 방송 소리, 다양한 언어로 오가는 사람들, 낯선 표지판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약간 어지럽게 하면서도 매료시켰다. 민준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작게 느껴졌지만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상황에 침착하고 능숙해 보이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들은 문제없이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두 사람의 여권을 모두 쥐고 있던 민주는 유창한 영어로 직원과 대화했다. 지우는 그의 옆에서 예의 바르게 미소만 지었다. 그 후 그들은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다. 검은색 큰 여행 가방 2개와 지우의 개인 소지품이 담긴 추가 가방 하나가 컨베이어 벨트에 나타났다. 민주는 재빨리 모든 것을 집어 수화물 카트에 실었다. 좋아. 다 됐어. 이제 호텔로 가는 택시를 찾자. 민준이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웅성거리는
도착 로비 주변을 살피느라 바빴다. 그녀는 너무나 순진했고 자신의 행복에 너무 빠져 있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위험 신호들을 눈치채지 못했다. 민주는 카트를 출구 쪽으로 밀었다. 하지만 자동문 앞에 도달하기 직전 그는 다소 붐비는 구역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방금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으로 지우를 돌아보았다. 아, 여보, 잊었어. 인터넷과 연락을 위해 현지 유심 카드가 필요해. 그리고 비행 내내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그가 말했다. 지우가 그를 바라보았다. 아, 그래요, 여보. 같이 가줄까요? 민주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은 이 가방들이랑 여기서 기다려. 내가 빨리 갔다 올게. 화장실과 유심카드는 저쪽 군중이 많은 로비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 그가 말했다. 지우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여보. 여기서 기다릴게요. 민준이 돌아서려 할 때 그는 다시 멈췄다. 아, 그리고 여보, 그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소매치기가 매우 많대. 이런 공항 로비가 주 타겟이지. 당신이 이 큰 가방 3개를 혼자 지키고 있는데 당신의 작은 크로스백을 내 배낭에 넣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 작은 가방 안에 지갑, 휴대폰, 여권이 다 들어있잖아. 그렇지? 그걸 잃어버리면 정말 위험해. 민준이 한 말은 지우에게 매우 합리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혼자서 붐비는 곳에서 3개의 큰 가방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약간 압도당하고 있었다. 지우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작은 크로스백을 풀었다. 자신의 모든 신분과 생명줄이 담긴 가방이었다. 여권, 신용카드와 약간의 현금이 든 지갑, 그리고 휴대폰. 그녀는 그 가방을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그것을 자신이 메고 있던 큰 배낭 안에 재빨리 넣어.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해. 잠시 갔다 올게. 아무데도 가지 마. 민준이 말했. 그는 지우의 이마에 짧게 입맞춤한 뒤 돌아서서 빠르게 걸어갔고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다. 5분이 흘렀다. 지우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녀는 새로 도착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각 얼굴 뒤의 이야기를 상상했다. 10분, 그녀는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살짝 비뚤어진 것 같은 자신의 옷매무새를 고쳤다. 15분, 유심카드와 화장실에 그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었. 지우는 민준이 아까 가리킨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남편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20분, 그녀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 그녀는 줄이 매우 길어서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30분. 지우의 발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열광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가방더미 옆에 뻣뻣하게 서서 이상한 전시품처럼 느껴졌다. 45분. 불안은 공포의 씨앗으로 변했다. 민주는 어디에 있을까? 길을 잃었을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지우는 움직여서 그를 찾고 싶었지만 3개의 큰 가방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연락할 휴대폰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1시간. 지우는 울기 직전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갔지만 그녀는 그곳에 기둥처럼 굳어서 있었다. 그녀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외국에서 완전히 혼자였고 단 한 푼의 돈도 신분증명 서류도 휴대폰도 없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는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민준이 모든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묵을 호텔 이름조차 몰랐다. 멀리서 그녀를 관찰하고 있던 공항 보안 요원 2명이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가방더미 옆에 너무 오랫동안 혼란스러워하며 서 있는 단정하게 옷을 입은 여성을 보았다. 마담, 한 경비원이 말했다. 지우는 깜짝 놀랐다. 이미 눈물이 고인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영어하십니까? 경비원이 짙은 억양으로 물었다. 지우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제 남편이요. 그는 1시간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두 경비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담, 신분증을 볼 수 있을까요? 여권은요? 두 번째 경비원이 물었. 바로 이 순간 끔찍한 현실이 지우를 덮쳤다. 제가 없어요. 지우가 속삭였다. 제 여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어요. 두 경비원의 얼굴은 즉시 심각해졌다. 국제공항에서 서류가 없는 여성은 큰 문제였다. 저희와 함께 보안 사무실로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의 울음이 터졌다. 안 돼요. 제발. 제 남편이. 그녀는 경비원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팔을 잡고 이끌기 시작했을 때 저항하려고 했. 바로 그때 절망 속에서 지우의 눈은 멀리 떨어진 광경을 포착했다. 로비 건너편 국내선 출발 구역 근처에서 그녀가 너무나 잘 아는 실루엣을 보았다. 민준. 그녀의 남편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길을 잃지 않았. 그는 불행을 당하지 않았다. 지우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민준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었. 그 여자는 아름다웠고 옷차림은 매우 세련되었다. 지우는 그 여자를 알아보았다. 새롬. 민준이 회사 행사에서 먼 사촌이나 동료라고 소개했던 여자였다.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각자의 작은 기내용 가방을 끌면서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은 헤어지거나 당황한 사람들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 그들은 로맨틱한 휴가를 시작하려는 커플처럼 보였다. 지우는 그들이 나이스라고 쓰인 안내판이 있는 출발 게이트 쪽으로 느긋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민주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몸에 걸친 오도에는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버려진 자신의 아내 쪽을 돌아보지 않았. 지우의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새롬을 안고 니스로 가는 비행기를 향해 아무 걱정 없이 웃으며 걸어가는 민준의 모습은 그녀의 심장에 남아있던 신뢰와 사랑의 잔해를 찢어내는 칼날이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오해도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실행된 계획이었다. 그녀의 남편, 그녀의 수호자라고 여겼던 그 남자가 그녀의 파멸을 설계한 건축가였. 대리석 바닥보다 훨씬 더 차가운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이제 그녀의 팔을 잡고 있는 보안 요원들이 현실에 대한 유일한 의지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는 무서울이만치 공허한 눈빛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공항보안 사무실 안에 작은 방으로 이끌려갈 때 저항하지 않았. 방은 깨끗했고 소독약 냄새가 났다. 한 선임 직원이 그녀 앞에 앉아 의심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담, 그가 서툰 영어로 말했다. 당신은 여권이 없습니다. 신분증이 없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지우는 침을 삼켰다. 그녀의 목은 사막처럼 건조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제 남편이 제 여권을 가져갔어요. 그가 저를 버렸어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부부싸움, 다투는 커플, 그중 한 명이 서류를 가지고 도망치는 것. 우리가 당신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니스로 간다고 했습니까? 그가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받지 않을 거예요. 그는 의도적으로 이랬어요. 끔찍한 현실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민준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는 지우가 구금되거나 추방되거나 아니면 더 나쁘게는 이국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바랐다. 몇 시간 동안 지우는 그 방에 앉아 있었다. 배고픔, 피로, 시차증이 짙은 절망과 뒤섞였다. 매 순간이 일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혼자였다. 이 대륙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친구들의 모든 연락처는 이제 민준이 가진 휴대폰에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기억해내려고 노력했다. 외울 수 없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번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머리는 텅 비어 있었. 그리고 가장 깊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사무실 전화번호. 그녀가 어릴 때부터 변하지 않았던 번호. 돌아가신 아버지가 항상 기억했던 번호. 고 변호사 사무실 번호였다. 부탁드립니다. 지우가 직원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한국으로 딱 한 통만 전화해야 합니다. 제 변호사에게요. 제가 외우는 유일한 번호예요. 직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지우의 눈에 비친 순수한 절망을 보았을 것이다. 그는 마침내 마음이 누그러졌다. 당신 나라 대사관으로 한 통화입니다. 그들이 연결해 주도록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절차입니다. 직원은 그녀를 다른 테이블의 전화기로 안내했다. 지우는 주불 대한민국 대사관 교환원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외우고 있던 번호를 말했다. 서울에서 전화 연결음이 들릴 때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그때는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헌신적인 중년 남성인 고 변호사는 마침 중요한 서류 몇 개를 마무리하기 위해 우연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이 늦은 시간에 프랑스에서 걸려온 국제 전화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고 변호사입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 변호사님. 지우가 속삭였다. 그녀의 울음이 즉시 터져 나왔다. 그녀가 애써 쌓아올린 모든 강인함이 무너졌다. 고 변호사님. 저 지우예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고 변호사는 즉시 등을 곧게 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고객의 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지우 양. 무슨 일이야? 어디야? 휴가 중이어야 하잖아. 지우는 울먹이며 수만 번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여권도, 돈도, 휴대폰도 없이 파리 공항에 버려진 것. 그리고 민준이 세롬과 함께 니스로 떠나는 광경까지. 고 변호사는 귀를 기울였고 눈썹을 찌푸렸다. 수십 년 동안 복잡한 사건들을 다뤄온 그의 본능은 즉시 발동했다. 이것은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적인 범죄 행위였다. 지우 양, 제 말을 잘 들어요. 고 변호사는 침착했지만 명령조의 목소리로 말했다. 당황하지 마세요. 이제 대사관에 연락했으니 안전합니다. 제가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당장 로마에 있는 제 동료에게 연락해서 지우 양을 데려오고 여행 증명서 SPLP를 발급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신은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여보, 당신의 안전에 먼저 집중하세요. 고 변호사가 말을 잘랐다. 지금 제가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우 양. 떠나기 전에 민준 씨에게서 어떤 서류에라도 서명했습니까? 지우는 말을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네, 변호사님. 여행자 보험과 우리가 없는 동안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 위임장이라고 했어요. 고 변호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젠장.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지우 양, 제 사람인 모레티 씨가 데리러 올 때까지 대사관 건물에 머무세요.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제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고 변호사는 즉시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첫 번째, 전화는 자신에게 신세를 진 이탈리아 변호사 모레티 씨에게 걸었. 앙겔로,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내 고객이 CDG에 고립되어 있어. 그녀를 보호하게. 여행 증명서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주게.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의 두 번째 전화는
서울에 있는 그의 개인 비서에게 걸었고 한밤중에 그를 깨웠다. 루디,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내 개인 금고를 열어 지우 씨 명의의 모든 자산 사본을 찾고 한국은행 연락책에게 전화해. 대규모 계좌 해킹 시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지우가 대사관 직원들에 의해 더 편안한 대기실로 옮겨지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 고 변호사와 그의 팀은 빠르게 움직였다. 예상대로 일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발견했다. 민주는 지우가 방금 서명한 위임장을 사용하여 자신이 이미 준비해둔 구매자에게 지우의 호화로운 집을 매각하는 절차를 신청했다. 그는 또한 지우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새로운 해외 계좌로 대규모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는 지우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재산을 뿌리째 뽑아내고 있었다. 차단. 고 변호사가 팀에게 명령했다. 모든 은행에 연락하십시오. 위임장이 사기로 얻어졌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하십시오. 사이버 및 금융범죄수사대에 신고하십시오. 지우 씨와 민준 명의의 모든 자산을 즉시 동결시키십시오. 고 변호사는 이제 민첩한 모레티 씨와 함께 있는 파리의 지우에게 다시 전화했다. 지우 양, 강해져야 합니다. 고 변호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민주는 당신을 제거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한국의 거지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지우는 메스꺼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배신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전면적이었다. 민주는 그녀를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파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고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동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안전하고 돈도 안전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에 손댈 수 없을 것입니다. 지우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는 구원받았지만 산산조각 났다. 이제 고 변호사가 다시 말했다. 모레티 씨가 당신의 서류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 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은 즉시 귀국할 것입니다. 민준이 돌아오기 전에 당신이 집에 도착해야 합니다. 지우는 연민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중년의 이탈리아 남자 모레티 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여전히 떨리고 있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지고 굳어졌다. 파리행 티켓을 받고 기뻐서 울던 순진한 여자는 공항 로비에서 죽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자는 다른 사람이었다. 지옥을 본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우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달랐다. 더 이상 울음으로 떨리지 않았고 얼어붙은 분노로 차가웠다.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제 집에서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파리에서 지우가 겪은 지옥과는 대조적으로 민준과 세롬은 그들만의 인공적인 천국에 있었다. 파리에 착륙한 후 그들은 민준이 예약해둔 개인 수상 택시를 즉시 탔다. 그들은 웃고 포옹하며 대운하를 따라 항해했고 고풍스러운 니스의 건물들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물질주의적인 아름다운 여성. 세롬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녀의 눈은 주변의 호화로움에 반짝였다. 이거 정말 대단해, 오빠. 우리가 정말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녀가 한숨 쉬듯 말했다. 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신이 된 기분이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물론 우리가 성공했지. 자기. 내가 말했잖아. 지성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그리고 지우는. 그녀는 멍청해. 자기 자신의 선함 때문에 너무 멍청해. 그들은 라군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호화로운 5성급 가란 호텔에 도착했다. 그들이 묵는 스위트룸은 가장 비싼 방이었다. 들어가자마자 세롬은 발코니로 달려가 마치 도시 전체를 안으려는 듯 팔을 벌렸다. 민주는 미니바에서 비싼 샴페인 한 병을 열었다. 물론 그 비용은 지우의 무제한 블랙카드로 지불될 것이었다. 그는 두 잔을 따르고
새롬에게 발코니로 가져갔다. 우리를 위하여 민준이 잔을 들었다. 그들의 잔이 부딪혔다. 우리를 위하여 새롬이 화답했다. 그리고 지루한 그 여자에게는 끝을 고하는 거지. 영원히 그녀를 제거하게 되어 너무 신나. 그녀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새롬이 샴페인을 홀짝이며 물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이 로마에 혼자 있어. 그녀가 뭘 할 거라고 생각해? 민주는 경멸하듯 웃었다. 그녀가 뭘 할 수 있겠어? 기껏해야 공항에서 울겠지. 그리고 직원들에게 구금될 거야. 그녀는 이탈리아어를 못해. 아는 사람도 없어. 불법 이민자로 추방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떨어질 거야. 몇 주, 아니 몇 달이 걸릴 거야. 새롬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새롬의 말을 잘랐다. 나는 비탄에 잠긴 남편 역할을 할 거야. 주불 대사관에 전화해서 그녀가 실종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겠지. 나는 울 거야. 그동안 서울에서는 그녀가 서명한 위임장이 일하고 있을 거야. 내 변호사가 그녀의 집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 그녀의 모든 돈은 내가 스위스에 만든 비밀 계좌로 옮겨지고 있어. 우리가 3일 후에 돌아올 때쯤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우리는 억만장자가 될 거야. 그녀의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새롬이 그를 꽉 안았다. 오빠는 정말 천재야, 자기.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니스의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돈더미로 향해 있었다. 사랑은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 이것은 사업이었다. 새롬은 단지 보너스였다. 구식인 지우 대신 전시할 예쁜 트로피일 뿐. 그들은 다음 이틀을 절대적인 호화 속에서 보냈다. 그들은 디자이너 부티크에서 광적으로 쇼핑했다. 새롬은 차를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가방, 신발, 보석을 샀다. 민주는 몇 개의 고급 시계를 샀다. 지우의 신용카드가 긁히고 거래가 승인될 때마다 민준의 승리감은 더욱 커졌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느꼈다. 그는 우주의 지배자였다. 둘째 날 밤, 그들은 빛으로 목욕하는 리알토 다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니스의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것은 그들의 축하의 정점이었다. 디저트를 기다리면서 민주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다. 당신을 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어, 자기. 그가 새롬에게 말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당신 명의의 서울 최고급 아파트 구매를 마무리할 거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작은 선물이야. 민주는 자신감 있게 자신의 뱅킹 포털에 로그인했다. 그는 지우의 주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이체하여 구매 대금을 완납할 준비를 해두었다. 그는 모든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새롬에게 미소를 지은 다음 이체 확인 버튼을 눌렀다. 1초, 2초, 처리 휠이 화면에서 돌았. 그러자 빨간색 상자가 나타났다. 거래 거부됨. 잔액 부족 또는 계좌 동결됨. 민준의 얼굴에 있던 미소가 굳어졌다. 이게 뭐지? 그가 중얼거렸다. 잔액이 부족할 리가 없어. 수백억 원이 거기에 있는데. 그가 다시 시도했지만 거부되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우의 다른 예금 계좌를 열어보려 했다. 접근 거부됨. 이 계좌는 소유주의 요청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식은땀이 민준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위장으로 떨어진 것 같았다. 민준, 무슨 일이야? 새롬이 물었다. 그녀의 연인의 얼굴에 나타난 급격한 변화를 보면서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지갑을 뒤져 지우의 블랙카드를 꺼냈다. 그는 웨이터를 불렀다. 계산서 지금 가져다 주시겠어요? 빨리요. 웨이터가 단말기를 가지고 왔다. 민주는 카드를 건넸다. 웨이터가 긁었다. 카드 거부됨.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거부되었습니다. 다른 카드가 있으십니까? 민준의 얼굴은 새하얘졌다.
세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다. 젠장. 민준이 테이블을 내리쳤고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돌아보았다. 그녀가 성공했어. 어떻게든 그 멍청한 여자가 성공했다고. 세롬도 공포에 질렸다. 성공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녀가 분명 누군가에게 연락했을 거야. 그 늙은 변호사에게. 고 변호사. 그가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동결시켰어. 민준이 외쳤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로맨틱한 휴가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돈이 없었다. 지우 명의의 모든 카드가 차단되었다. 그들은 니스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립되었. 우리는 돌아가야 해. 민준이 분노와 공포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서울로 돌아가야 해. 민준이 계산을 위해 자신이 가져온 비상현금의 잔액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한 후 그들은 서둘러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들은 호텔로 돌아가서 그들의 호화로운 쇼핑 물품들을 대충 챙겼다. 웃음과 친밀감은 사라지고 서로 비난하는 말들로 대체되었. 이 모든 게 당신 잘못이야. 왜 휴대폰을 더 빨리 가져가지 않았어? 세롬이 소리쳤다. 닥쳐. 민준이 맞받아쳤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지나 생각해. 그들은 남은 현금 잔액을 사용하여 서울행 가장 이른 항공편의 가장 저렴한 티켓을 겨우 살 수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적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범죄자였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분노가 이제 그의 공포를 대체했다. 기다려. 지우. 그가 창밖의 어둠 속으로 속삭였다.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그 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서울에 도착하면 넌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자신이 향하는 그 집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의 귀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우가 손에 여행 증명서 SPLP를 쥐고 이미 다른 비행기에 몸을 싣고 그보다 앞서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였다. 모레티 씨는 진정한 전문가였다. 키가 크고 깔끔하게 옷을 입은 이탈리아 남자는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일했다.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고 변호사가 이미 그에게 큰 그림을 설명해 주었음이 분명했다. 36시간이 채 되지 않아 이는 기록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모레티 씨는 모든 긴급 서류를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지우를 대사관으로 데려가 인터뷰와 사진 촬영을 했고 다음날 옅은 녹색의 여행 증명서 SPLP가 지우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 서류는 종이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현실의 무게 때문에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의 귀국 티켓인 동시에 남편의 배신을 상징하는 기념비였다. 기다리는 동안 모레티 씨는 지우가 대사관과 제휴된 관사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게 느껴졌다. 단순하지만 깨끗한 그 관사방에서 지우는 마침내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그 36시간 동안 그녀는 다시 울지 않았다. 공항에서 느꼈던 충격과 절망은 다른 것으로 결정화되었다. 차갑고 단단하며 무거운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 안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분노였다. 순수하고 얼어붙은 분노. 그녀는 민준과의 모든 기억, 그의 미소, 그의 자상함, 그의 사랑의 말을 머릿속에서 되감았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았다. 그 모든 것은 가짜였다. 모든 포옹은 거짓말이었다. 모든 칭찬은 조종이었다. 그녀가 결혼했던 남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있었던 것은 오직 그녀를 노린 피도 눈물도 없는 포식자뿐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민준을 처음 소개해 주었을 때를 기억했다. 민준은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너무나 예의 발랐다. 그녀는 민준이 어머니와 얼마나 빨리 친해졌는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기억했다. 민준이 그녀를 숭배하듯이 바라보며 그녀를 세상에서 유일한 여성처럼 느끼게 했을 때를 기억했다. 이 모든 것이 연기였다. 오직 한 가지 목적, 그녀의 유산만을 겨냥한 긴 연극이었다. 그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먼 사촌이라고 소개되었던 세롬을 떠올렸다. 지우는 그때 약간 질투를 느꼈던 것을 기억했다. 민준이 세롬과 함께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나에게 친동생 같아. 여보,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동생. 그 거짓말이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너무나 더럽게 느껴졌다. 그 배신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였다. 민주는 그녀의 순수함과 신뢰를 빼앗아 자신의 군화 아래 짓밟았다. 그는 지우에게서 훔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제거하고 싶었다. 신분도 없이 이국 땅에 그녀를 거렁뱅이로 남겨두는 것은 느린 사형 선고였다. 그는 그녀의 삶의 폐허 위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우가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 생각에 지우의 턱이 굳어졌다. 안 돼. 그녀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민준에게 그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는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것이다. 꿈을 안고 파리로 날아갔던 순진한 여자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죽었다. 돌아갈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러 온 여자였다. 보 변호사가 관사 리셉션을 통해 그녀에게 다시 전화했다. 지우 양, 티켓이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입니다. 직항이 아닙니다. 고 변호사가 말했다. 민준과 그 여자는 우리가 그들이 급하게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한 것을 추적했습니다. 계좌가 동결된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비행기는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모레 오후에 착륙할 것입니다. 지우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다. 제 비행기는요? 당신의 비행기는 두바이를 경유할 것입니다. 고 변호사가 설명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 경로를 예약했습니다. 당신은 내일 밤에 서울에 착륙할 것입니다. 이는 그가 도착하기 전에 거의 18시간의 완전한 시간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그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우의 심장이 뛰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강하죠, 지우 양. 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그 말에 그녀의 방어선이 무너질 뻔했지만 지우는 참았다. 강합니다, 변호사님. 준비되었어요. 귀국 비행은 길고 안개 같았다. 지우는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에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구름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생각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생각했다. 아버지가 지은 집, 그녀가 자란 집, 민준이 그녀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집. 그녀는 그 집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비행기가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서울의 냄새는 달랐다. 습하고 익숙한 밤 공기는 얼굴에 따귀를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일깨우는 따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어지럽거나 매료되지 않았다. 그녀는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여행 증명서 SPLP를 사용하여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보안관이 추가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고 변호사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항 당국으로 팩스로 보낸 공식 안내문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진행시켰다. 그녀가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그녀는 두리번거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곧바로 고 변호사 의뢰인이라고 쓰인 작은 명패를 들고 있는 정장 차림의 남자를 향했다. 그 남자, 고 변호사의 비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모레티 씨가 빌려준 작은 기내용 가방을 가져가서 고급 픽업 구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검은색 세단으로 지우를 안내했다. 그녀를 마중 나온 것은 그 사람뿐이었다. 포옹도 눈물도 없었고 오직 효율적인 침묵만이 있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한때는 위안을 주던 서울의 밤거리는 이제 전쟁터처럼 보였다.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지우 사모님, 운전기사가 조용히 물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고 모든 힘을 모았다. 네, 기사님. 우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가 밤을 뚫고 질주하는 동안 지우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막 시작되려 했고 그녀는 완전히 승리할 작정이었다. 검은색 세단은 지우가 살던 고급 주택 단지의 정문을 부드럽게 통과했다. 그녀의 집이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심장은 조금 더 빨리 뛰었다. 집은 어둡고 조용해 보였다. 그녀가 3일 전에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30년처럼 느껴지는 3일이었다. 운전기사가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고 변호사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모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심호흡을 했다. 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현관문으로 이어지는 돌길을 걸어갔다. 그녀에게는 열쇠가 필요 없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문이 열렸다. 고 변호사가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단호했다. 거의 6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여전히 강한 권위의 분위기를 풍겼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우 양, 그가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눈은 진정한 안도감을 내뿜었다. 들어오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정확히 같았다. 은은한 백합향, 로비의 큰 그림, 차가운 대리석 바닥. 하지만 지우에게 이 집은 낯설게 느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안전한 천국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지켜내야 할 요새였다. 그녀는 보통 거의 들어가지 않던 넓은 서재로 고 변호사를 따라갔다. 그 방은 이제 지휘본부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세 사람이 더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보통 거의 들어가지 않던 지우 양, 소개하겠습니다. 고 변호사가 말했다. 이분들은 이 나라 최고의 포렌식 회계 감사원인 이철민 씨와 그의 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경찰청 재산 및 사이버 범죄 수사대의 이재영 경위와 그의 동료입니다. 지우는 그들에게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건장한 체격의 이 경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 지우 사모님,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착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왔습니다. 학자처럼 보이는 안경 쓴 이철민 씨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표시된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고 변호사님께서 어제 저희에게 연락하신 이후로 저희는 일해왔습니다. 사모님은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제때 멈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지우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 씨는 매우 교활했습니다. 이철민 씨가 설명했다. 사모님께서 서명하신 위조된 위임장은 매우 전문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이 집을 세롬의 명의로 설립된 유령 회사에 매각하는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이 집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상간녀에게 팔아 즉시 청산하려 했습니다. 그는 또한 5개의 새로운 해외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동결시키는 데 성공하기 전에 그는 사모님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거의 10억 원을 이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니스의 유흥을 위한 10억 원이었습니다. 지우는 메스꺼움을 느꼈지만 참았다. 법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지우가 변호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완벽합니다. 고 변호사가 짧게 대답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 세롬의 계좌로의 이체 디지털 추적, 그들의 니스로 가는 항공권 예약 데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신의 증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형사 범죄입니다. 계획적인 사기, 문서 위조, 자금 세탁, 그리고 제가 법정에서 강조할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유기로 인한 살인 미수입니다. 이 경위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디지털 증거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 관해 박을 마지막 못입니다. 우리는 그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 집에 들어올 때 여전히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계좌 동결 때문에 당황하겠지만 여전히 이 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우가 물었다. 그가 도착할 때 우리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이경희가 말했다. 우리는 거실과 로비에 몇 개의 숨겨진 카메라와 오디오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제 팀과 이철민 씨는 이 서재에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고 변호사님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미끼입니다. 사모님. 이경희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거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가 당신을 보게 하십시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는 그의 반응이 핵심 증거입니다. 그가 말하게 하십시오. 그가 협박하든 애원하든 무엇이든 그가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십시오. 그가 자신의 범죄를 충분히 폭로하거나 신체적 행동을 취하려고 하면 우리는 즉시 나가서 그를 체포할 것입니다. 지우는 이경희의 눈을 바라보았다. 미끼가 되는 것.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남자와 같은 방에 앉아 있는 것. 그녀가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남자와 그는 내일 오후시경에 도착할 것입니다. 고 변호사가 말했다. 열쇠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문이나 정문 열쇠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전히 그의 집인 것처럼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를 쓰러뜨리기 전에 그가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안방에서 자지 않았다. 민중과 침대를 공유했던 그 방은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래층 손님방에서 잤다. 그녀는 실제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힘을 모으는 것에 가까웠다. 다음 날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까지 집은 조용한 활동으로 가득 찼다. 이철민 씨 팀은 모든 녹음 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했. 이경희 팀은 모든 출입 경로를 점검했다. 지우 자신은 작은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힘을 구하는 기도를 했. 한때 남편이라고 불렀던 악마를 마주할 힘. 오후 4시 15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고 변호사, 이철민 씨,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이 이미 서재에 숨어 있었다. 모든 문이 닫혔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우는 욕실로 걸어갔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마음을 정갈이 한 다음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민준이 퇴근할 때 입던 평소의 집 옷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좋은 진한 파란색 비단 옷개량 한복을 선택했다. 그녀는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는 창백해 보이지 않도록 약간의 옅은 화장을 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우는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왕좌에 앉아있는 여왕으로 보기를 원했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갔다. 그녀는 구석에 있는 독서등 하나를 켰고 나머지 방은 저녁의 은은한 빛 속에 두었다. 그녀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끓였다. 김이 어깨 피어올랐. 그녀는 가장 비싼 1인용 소파에 앉았다. 정문 입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소파였다. 그녀가 찻잔을 들었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분했다.
그녀는 이 집의 정당한 소유자였다. 그녀는 지옥에 버려졌지만 자신의 손으로 다시 일어선 여자였다. 그녀는 기다렸다. 정확히 오후 4시 35분 그녀는 그것을 들었다. 게이트 밖에서 택시가 멈추는 소리, 열린 게이트 소리, 돌길을 따라 성급하고 분노에 찬 발걸음 소리, 그리고 현관 열쇠 구멍에 열쇠가 삽입되는 소리. 열쇠가 돌아갔다.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기내용 가방을 들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 문지방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구겨져 있었고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 이상하네. 왜 이렇게 어두워? 그가 집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고 조용한 집 안으로 소리쳤다. 니스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은 민준이 겪은 가장 긴 지옥이었다. 그와 세롬은 좁은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에 꽉 끼어 앉았다. 그들이 출발할 때 누렸던 비즈니스 클래스의 사치는 조롱하는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들 둘 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세롬은 대부분의 시간을 흐느껴 울며 보냈다. 그녀의 부은 눈을 가린 커다란 선글라스 아래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반면에 민주는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턱은 굳어 있었다. 분노와 공포가 그의 내면에서 들끓었다. 시간이 흐를 때마다 그의 머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고 회전했다. 어떻게 지우, 그 부드럽고 순종적인 여자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녀는 분명 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을 것이다. 그 늙은 변호사가 분명 지우의 마음을 독살하고 그녀의 자산을 동결시켰을 것이다.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했을 때 민주는 세롬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들어봐. 그가 쉿소리를 냈다. 당황한 얼굴을 보이지 마. 그냥 나를 따라와. 그들은 이제 아무 가치도 없는 명품들로 가득 찬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기내용 가방들을 들었다. 그들은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민주는 온라인 택시를 예약했다. 택시 안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다. 세롬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돈이 다 떨어졌어. 카드도. 닥쳐. 민준이 소리쳤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들을 힐끗 보았다. 민준은 목소리를 낮췄다. 들어봐. 세롬.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변호사가 계좌를 동결시켰을지 몰라도 집은 여전히 내 명이야. 위임장은 유효해. 내가 처리할 거야. 그는 세롬보다는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 확신을 말했다. 그는 법을 알았다. 그 위임장은 이의가 제기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한 장의 카드, 즉 집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거기에 들어가서 지우가 서재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집, 소유권 원본 문서를 가져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지우는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분명 어머니의 집이나 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울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이 집에 있을 리는 없다.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남은 현금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했다. 그는 세롬에게 몸을 돌렸다. 여기서 기다려. 택시에서 내리지 마.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해 볼게. 내가 정리할 거야. 고 변호사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약간의 폭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 안전해지면 내가 당신을 부를게. 세롬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밖으로 나섰다. 그는 기내용 가방을 끌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는 자신의 웅장한 집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그것을 밀었다.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냉소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멍청이들. 그들은 문조차 잠그지 않았다. 그는 돌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는 크고 티크 나무로 된 현관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자신의 열쇠를 꺼냈다. 그의 심장이 뛰었다. 이것이 그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열쇠를 구멍에 넣었다. 열쇠는 부드럽게 돌아갔다. 딸깍. 문이 열렸다.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열쇠는 여전히 작동했다. 그는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밀어젖혔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저녁 빛만이 있었다. 침묵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가방을 끌고 안으로 들어섰다. 지우. 그가 조용한 집 안으로 소리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어두워?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적어도 고 변호사가 고용한 보안 요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로비로 걸어갔다. 그의 손은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의 손가락이 스위치를 눌렀다. 딸깍. 거실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즉시 켜지면서 방 전체를 밝은 빛으로 비추었다. 민준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의 얼굴에 모든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곳에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1인용 소파에 지우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우아한 진한 파란색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옷매무새는 단정했.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옅은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침착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미소였다. 민준의 손에 있던 기내용 가방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막혀 있었. 그는 한 걸음 뒤로 비틀거렸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졌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환상이야. 이건 분명 피로 때문일 거야. 안 돼. 불가능해. 그가 더 크게 말했다. 당신이. 지우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홀짝였고 그녀의 눈은 창백해진 남편의 얼굴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이탈리아에 있어야 해. 민준이 이제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있을 수 있어?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우를 가리켰다. 당신은 누구야? 당신은 유령이 틀림없어. 지우는 작게 웃었다. 듣기 좋은 웃음이었지만 민준의 귀에는 죽음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저는 유령이 아니에요, 여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외국에서 죽도록 버린 당신의 아내일 뿐이에요. 그 현실이 화물 열차처럼 민준을 강타했다. 그녀는 진짜였다.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그녀는 돌아왔다. 그의 계획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180도 역전되었다. 그는 덫에 걸렸. 지우. 그가 분노로 상황을 장악하려고 외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내 모든 계절을 동결시켜. 당신이 누군데? 내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지우가 여전히 차갑게 물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에요. 당신이 니스의 유흥에 사용한 모든 돈의 주인이고 당신이 저 가방에 담긴 모든 물건을 사는데 사용한 돈의 주인이죠. 지우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상처 입은 먹이를 관찰하는 암사자처럼 우아한 움직임이었다. 아, 당신이 돌아왔군요. 그녀는 한때 자주 사용했던 달콤한 목소리를 가장하여 말했다. 이리 와서 들어와요. 문에 그렇게 서 있지 말고요.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 당신을 위한 또 다른 놀라운 선물이 있거든요. 지우의 말이 공중에 매달렸다. 선물. 민준의 머리는 여전히 이 상황의 불가능함을 처리하려고 노력했. 그는 여전히 로비에 서 있었고 그의 발은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또 무슨 선물이야? 당신이 모든 것을 가져갔잖아. 당신이 내 계획을 망쳤어. 당신의 계획이요? 지우가 눈썹을 치켜떴다.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려는 계획. 내 모든 것을 훔치고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려는 계획 말인가요? 이제 궁지에 몰리고 공포에 질린 민주는
남아있던 통제력을 모두 잃었다. 그의 카리스마 있는 가면이 벗겨지면서 증오로 가득 찬 그의 본래 얼굴이 드러났다. 그래, 내 계획이야. 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내가 몇 달 동안 준비한 계획을 당신이 망쳤어. 당신은 아직 로마에 있어야 했어. 나는 당신을 거기에 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없이 공항에 당신을 버렸다고. 당신은 거지가 되어야 했어. 당신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었어야 했어.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완전한 고백을 내뱉었다. 그가 설치된 모든 숨겨진 마이크에 녹음된 크고 명확한 고백이었다. 지우가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였다.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의 고백은 정말 명확하네요. 민준은 굳어졌다. 고백이라니 무슨 말이야. 제 첫 번째 선물은 지우가 이제 다시 차갑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닫힌 서재 쪽을 향해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들이에요. 바로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렸다. 민준이 본 첫 번째 모습은 고 변호사였다. 자신의 정장 차림으로 똑바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만족감을 내뿜었다. 고 변호사 뒤에서 이경희가 2명의 제복 입은 경찰관을 이끌고 나왔다. 민준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마침내 이것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안 돼. 그가 쉿소리를 냈다. 그는 돌아서서 뒤에 여전히 열려있는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늦었다. 2명의 경찰관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그의 양팔을 단단히 잡고 로비벽에 그를 세게 밀어붙였다. 놔줘. 놔, 지우.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민준이 갇힌 짐승처럼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민준 씨. 이경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계획적인 사기, 문서 위조, 자산 절도, 자금 세탁, 그리고 아내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유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당신은 계획적인 사기, 민준의 손목 뒤로 잠기는 금속의 딸깍, 소리가 방 안에서 매우 크게 울려 퍼졌다. 민준은 경찰관들의 소나기에 맥없이 무너졌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고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는 민준 바로 앞에 멈춰섰다. 이것은 고 변호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 양이 오늘 아침에 접수한 이혼 소송장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만든 모든 위조된 위임장에 대한 공식 무효 통지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제기한 다중형사 고발장입니다. 고 변호사는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더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니스에서 쓴 모든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의 세부 내역입니다. 당신이 그 상간녀에게 사준 모든 가방, 신발, 보석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압류할 것입니다. 당신은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민준 씨, 당신은 빈털터리가 되어 나올 것입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산산조각 났다. 그의 전체 인생이 5분 만에 끝났다. 절망 속에서 그의 눈은 두리번거렸다. 그는 새롬을 떠올렸다. 밖에 택시에서 기다리고 있을 새롬을. 새롬,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필사적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 새롬은 살려줘.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 이 모든 것은 내 아이디어였어. 나는 그녀를 연루시키고 싶지 않아. 그녀는 죄가 없어. 그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는 새롬을 사랑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녀를 연루시키는 것은 그의 형량을 가중시킬 공모죄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을 구하려고 했다. 내내 거실에서 침착하게 체포 과정을 지켜보던 지우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이제 수갑이 채워지고 약하게 무릎 꿇은 민준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이제는 공포로 가득 찬 그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 새롬이요.
그녀가 놀란 척 말했. 당신은 아직도 그녀를 걱정하는군요. 지우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제 민준의 눈에 너무나 끔찍하게 보였다. 물론이죠. 제가 그녀를 잊지 않았어요. 그녀는 앞마당을 내다보는 거실의 큰 창문을 가리켰다. 저 밖을 보세요. 제 두 번째 선물이 저 밖에 있어요. 잘 보세요. 여전히 두 명의 경찰관에게 단단히 붙잡혀 있던 민주는 억지로 고개를 돌렸다. 이경위가 신호를 보내자 경찰관 중 한 명이 민준의 몸을 살짝 움직여 그가 거실 창밖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큰 창문은 집 앞 거리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민준과 새롬을 태우고 온 택시는 여전히 거기에 주차되어 있었다. 엔진은 켜져 있었다. 하지만 새롬은 더 이상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지 않았다. 뒷좌석 승객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새롬은 두 명의 여경에게 택시 밖으로 강제로 끌려 나오고 있었다. 내내 길 끝에 조용히 주차되어 있던 다른 경찰. 순찰차가 이제 파란색 회전등을 켜고 있었다. 거리를 무서운 빛으로 물들였다. 새롬은 완전히 히스테릭했다. 충격으로 굳어버린 민준과는 달리 새롬은 비명과 공포의 찬 울음으로 폭발했다. 그녀의 선글라스가 벗겨지면서 번진 눈화장 아래로 퉁퉁 부은 눈이 드러났다. 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놔. 그녀가 소리쳤다. 택시기사는 창백한 얼굴로 차량 옆에 서 있었고 다른 경찰관에게 아직 요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하는 듯했다. 새롬이 택시에서 끌려나가는 순간 그녀의 공포에 찬 눈은 집 창문에 그림자를 포착했다. 그녀는 민준이 집 안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 그 순간은 그녀가 가졌을지도 모르는 충성심이나 사랑의 잔재를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자신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깨달았. 민준. 그녀의 목소리가 저녁의 침묵을 꿰뚫고 높이 울려 퍼졌다. 당신은 계획이 안전하다고 했잖아. 그 여자가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했잖아. 당신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이 모든 게 당신 아이디어였어. 나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 당신은 사기꾼이야.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새롬의 분노와 두려움에 찬 고백은 그녀의 공범으로서의 완전한 연루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공모자였다. 그 비명은 거실까지 명확하게 들렸고 이경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또 하나의 완벽한 녹음 증거. 새롬이 히스테릭하게 자신을 비난하며 자신을 범죄의 주모자로 지목하는 것을 보는 것은 민준에게 두 번째 타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잃었고 이제는 유일한 동맹을 잃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그가 거짓 위에 쌓아올린 그의 세계 전체가 그에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경찰관들의 소나기에 무너졌다. 그의 몸은 심하게 떨렸. 그는 이제 패배한 비참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밖의 광경을 볼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지우의 얼굴을 볼 수 없었. 그는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도 당신과 함께 재판을 받을 거예요. 여보. 지우의 침착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그를 강제로 눈을 뜨게 했다. 그녀는 당신들이 니스에서 한 모든 일에 대해 증언할 거예요. 그녀는 당신들이 로마에서 제가 거지가 되는 것을 상상하며 어떻게 웃었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들, 둘 다 당신들의 수고의 대가를 서로 다른 감방에서 즐기게 될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 지우. 제발 멈춰. 나는 이미 졌어. 그가 속삭였다. 굴욕적인 패배의 눈물이 마침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졌다고요? 지우는 걸어 들어가서 이제 수갑이 채워지고 울고 있는 무릎 꿇은 민준 바로 앞에 섰다. 그녀의 심장에는 더 이상 연민이 없었. 차가운 혐오감만이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감옥이 당신의 최악의 형벌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붉어진 눈은 혼란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또 뭐가?
이보다 더 나쁜 게 뭔데? 그리고 제 마지막 선물은요? 지우가 달콤한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 속삭였다. 당신은 내 돈을 훔치는 방법에만 몰두했어요. 당신은 내 재산에 너무 집중해서 당신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렸죠.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사업이 파산 직전이라는 것을 잊었어요. 당신이 사방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잊었죠. 민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가 맞았다. 그는 계좌가 동결되기 전에 지우의 돈 잔액을 사용했다. 휴가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라는 그의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산더미 같은 사업 빚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지우가 얼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고 변호사님은 이 환영회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감사팀에게 당신의 모든 재정을 추적하도록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죠. 고 변호사가 신호를 주듯이 앞으로 나섰다. 우리 팀은 민준 씨가 수십 명의 소액 채권자와 사채업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는 가치 없는 회사 주식의 자녀분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고 연락이 닿지 않자 그들은 모두 패닉에 빠졌습니다. 고 변호사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민준이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가 미소 지었다. 그날 밤 그녀의 마지막 미소. 민준의 평생의 악몽을 괴롭힐 미소. 그것은 지우가 말했다. 제 변호사가 지난 이틀 동안 당신의 그 모든 빚을 사들이는데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는 당신의 모든 채권자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채무증서, 당신의 모든 담보, 당신의 모든 사업 실패까지. 지우는 약간 몸을 숙여 민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제 제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당신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이해는 수갑보다 더 세게 민준을 강타했다. 이것은 감옥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감옥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감옥에서 나올 때 지우가 속삭였다. 그것이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파산했을 뿐만 아니라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채권자는 바로 저예요. 이것이 진정한 끝이었다. 그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우는 평생 동안 그를 재정적으로 족쇄 채웠다. 그는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여자에게 평생을 갚으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부담은 너무 무거웠다. 민준의 이성은 더 이상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기절하지 않았다. 그는 산산조각 났다. 그의 목구멍에서 인간답지 않은 소리가 나왔다. 공포, 절망, 그리고 광기로 가득 찬 긴 비명이었다. 그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발작 속에서 몸부림쳤다. 안 돼, 안 돼, 지우. 이 경위가 신호를 보냈다. 그를 끌어내. 경찰관들은 이미 반쯤 미친 민준의 몸을 집 밖으로 끌어냈다. 비명은 계속해서 거리로 울려 퍼졌고 마침내 순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에 묻혔다. 집은 마침내 다시 조용해졌다. 지우는 자신의 웅장한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식은 찻잔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겼다. 6개월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고 지우의 삶도 바뀌었다. 민준과 세롬의 재판은 전국적인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외국에 유기한 남편의 스캔들은 언론에게는 맛있는 먹이었다. 하지만 고 변호사는 그의 전문성으로 지우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재판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집에서 민준을 맞이했던 밤의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는 그에 관해 박을 마지막 못이었다. 그 안에서 민준은 공항 유기부터 재산을 차지하려는 의도까지 자신의 행동을 명확하게 인정했다.
민주는 최대 형량을 선고받았다. 계획적인 사기, 문서 위조, 자금 세탁, 그리고 검사가 제기한 생명위험 유기 혐의로 인한 살인 미수 혐의가 결합되어 그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모든 항소를 잃었다. 한때 잘생겼던 그의 얼굴은 이제 죄수복 뒤에서 늙고 공허해 보였다. 그는 법원에서 완전 파산을 선고받았다. 세롬은 자신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주요 증인이 되기로 합의했다. 그녀는 민준의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처음부터 폭로하며 그를 자신에게 사치를 약속한 교활한 조종자로 묘사했다. 그녀의 증언은 형량을 줄여주었지만 그녀는 범죄 공모 혐의로 여전히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우에게 이 사건의 종결은 암울했던 한 장의 끝이었다. 그녀의 이혼 절차는 형사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지위를 얻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지우가 아니었다. 세상을 분홍빛 안경으로 바라보던 순진한 여자는 사라졌다. 민준의 배신은 그녀를 죄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죄에서 새로운 여성이 일어섰다. 단정한 옷차림 속에서도 여전히 온화하고 정숙하지만 이제 강철처럼 단단한 내면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매주고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났다. 혼란스러워하는 고객이 아니라 영리한 토론 파트너로서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 자산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공부했다. 그녀는 투자, 부동산 법률, 그리고 자산 관리에 대해 배웠다. 그녀는 배신에 침묵하는 증인이었던 호화로운 집을 팔았다. 그 기억이 너무 무거웠다. 그녀는 도심의 더 현대적이고 안전한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구입했다. 집 매각 대금의 잔액과 그녀의 재산 일부를 사용하여 그녀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재단 이름을 지었고 특히 국내외에서 가정 내 사기와 재정적 폭력의 희생자가 된 한국 여성을 돕는데 전념하는 비영리 법률 지원 기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었다. 어느 맑은 아침 파리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 지우는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카트를 직접 밀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며 걷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단정하지만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출발 시간표 앞에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전 세계 도시 목록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적지에 시선이 머물렀다. 파리가 아니었다. 니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 목적지를 선택했다. 터키 이스탄불행 비행이었다. 그녀 스스로 자신만을 위해 계획한 여행이었다. 그녀는 비즈니스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갔다. 그녀는 아직 깨끗한 새 여권을 건넸다. 직원이 친절하게 미소 지었고 지우도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달랐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주는 행복을 기다리는 순진한 아내의 미소가 아니었다. 이것은 온전한 여성의 미소였다. 자신의 악마를 직면하고 승리한 여성. 자신의 운명을 되찾은 여성이었다. 체크인을 마친 후 그녀는 느긋하게 라운지로 걸어갔다. 그녀는 오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지나쳤다. 그녀는 더 이상 군중 속에서 작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세계였다. 그녀는 큰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었. 남편으로부터의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단으로부터 온 마지막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녀는 더 강해졌고 그녀의 새로운 해돋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